아들 상견례 자리에서 30년 전 사라진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녀가 내 앞에 있었습니다. 더 기막힌 건 그녀가 제 며느리의 친정 엄마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왜 사돈으로 다시 만난 걸까요? 30년을 돌아 마주한 기구한 운명. 그 아픈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강남의 한 고급 일식당. 육중한 목재문이 열릴 때만 해도 저는 그저 하나뿐인 아들놈 장가 보내는 설렘에 젖어 있었습니다. 빳빳하게 다려 입은 양복 소매가 어색해 연신 매만지며 안사돈 될 분께 건넬 첫마디를 고르고 또 골랐지요. 하지만 문이 열리고 그 방 안의 공기와 마주하는 순간 저는 그대로 시간이 멈춰버린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단아하게 한복을 차려입고 앉아있는 한 여인. 세월의 풍파가 얼굴 위에 옅은 주름의 지도를 그려놓았지만 그 맑고 깊은 눈망울만은 제가 1985년 그 뜨거웠던 여름에 목숨보다 사랑했던 명숙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저와 부딪히는 찰나 명숙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30년 강산이 3번이나 변한다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그녀를 잊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억지로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다고 자부했지요. 하지만 그 찰나의 눈 맞춤 한 번에 단단하게 굳어있던 기억의 둑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화려한 회 요리가 놓였고 안에는 연신 어머 사돈 어른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라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저는 입안이 바짝 말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앞에 놓인 술잔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지요. 명숙은 고개를 숙인 채 찬물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 잔에 술을 채웁니다. 아버지, 한 잔 받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환청처럼 아득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 한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차가운 청주가 목줄기를 타고 내려가는데 왜 이리 가슴은 뜨겁게 타오르는 것일까요? 이 자리는 제 아들과 그녀의 딸이 부부의 연을 맺기로 약속하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은 온통 1985년 종로의 어느 찻집,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식어버린 커피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명숙은 단 한 번도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저만큼이나 이 상황이 당혹스럽고 무섭고 또 서러울 것이라는 사실을요. 우리 사이의 공기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검은 고줄 같았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과거의 편린을 건드리는 순간 그대로 끊어져 버릴 것만 같은 위태로운 정적. 그 정적이 저를 숨 막히게 했습니다. 옆에 앉아 방실방실 웃으며 제 아들의 팔짱을 끼고 있는 예비 며느리 지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많이 긴장되세요? 제가 술 한 잔 더 따라 드릴까요? 참으로 싹싹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지은이의 웃을 때 살짝 처지는 눈매와 콧날의 선이 제 기억 속 20대의 명숙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운명의 신이 장난을 쳐도 유분수지 30년 전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 못다 한 사랑의 매듭을 이제 우리 자식들이 이어가겠다고 제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지은이가 엄마도 한 잔해 라며 명숙의 소매를 끕니다. 명숙은 그제야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지은이의 손을 잡더군요. 그 투박해진 손을 보며 저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왔습니다. 그 고운 손으로 험한 세월을 어떻게 버텨왔을까요? 지은이를 저렇게 예쁘게 키우기까지 그녀가 감내했을 고독과 눈물이 짐작되어 저는 차마 그녀를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지은이를 끔찍이도 아낍니다. 아버지, 저 지은이랑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게요. 아들의 그 순수한 맹세가 제 가슴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박혔습니다. 만약 아들이 이 지독한 인연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웃을 수 있을까요? 식사가 중반을 넘어설 때까지 명숙은 철저하게 저를 처음 본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그녀는 아내의 질문에 조용히 대답하고 간혹 지은이의 앞접시에 음식을 챙겨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녀가 냅킨으로 입가를 닦을 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요.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리고 있다는 사실도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부라기보다는 공포에 가까운 몸짓이었습니다. 우리가 공유했던 그 시절의 기억이 이 엄숙하고 신성한 가족의 결합을 망치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었겠지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아들의 장모가 된 첫사랑.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저 또한 그녀를 모르는 사람처럼 연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돈댁은 고향이 어디세요? 아내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명숙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자랐습니다. 명숙의 대답에 제 손에 든 젓가락이 식탁 위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전주, 우리가 함께 거닐던 덕진공원의 연꽃과 경기전의 돌담길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고향까지 속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의 설명을 생략한 채 황급히 물을 들이켰습니다. 잠시 무거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 선배님들의 시절과 지금의 상견례 문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전 80년대 상견례라고 하면 보통 양가 부모님이 미리 만나 합의를 끝낸 뒤 자식들을 대면시키는 경우가 많았지요. 장소도 주로 조용한 한정식집이나 집으로 초대하는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식들이 먼저 사랑을 확인하고 부모님들을 나중에 초대하는 형식이 일반적입니다. 장소도 일식, 중식, 양식 등 다양해졌지요. 예절 또한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침묵이 금이라 하여 말을 아끼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요즘은 양가 부모님이 자식들의 장점을 지켜쓰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이 좋은 예절로 꼽힙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상견례의 핵심은 바로 존중과 배려입니다.
상대방의 집안 내력을 캐묻기보다는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절이겠지요. 오늘 사연 속 주인공처럼 예상치 못한 인연과 마주했을 때 그 당혹감을 누르고 자식의 행복을 위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니어들이 갖춰야 할 품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배님들 기억하시나요? 자욱한 담배 연기 사이로 신청곡을 적은 쪽지가 오가던 그 단골 다방 말입니다. 설탕 3스푼, 프림 3스푼을 넣어야 겨우 입에 맞던 그 달콤, 쌉싸름한 커피 한 잔에 우리들의 청춘도 함께 녹아 있었지요. 1985년의 봄은 유난히도 더디게 왔습니다. 최루탄 냄새가 가시지 않던 교정 뒷골목, 약속 다방의 낡은 레스토랑, 소파에 앉아 저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낡은 목자의 문이 끽 소리를 내며 열리고 햇살을 한 움큼 머금은 듯한 그녀, 명숙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칼라가 달린 남색 원피스를 입고 수줍게 웃으며 다가오던 그 모습은 마치 흑백 세상에 홀로 채색된 그림 같았지요. DJ 박스 안에서는 쉴 새 없이 LP판이 돌아가며 긁히는 소리를 냈고 저는 괜히 마시지도 못하는 뜨거운 커피를 연신 들이켰습니다.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손은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쩔쩔매던 설익은 24살의 청년, 저 명숙씨, 오늘 참 고우시네요. 겨우 내뱉은 그 한마디에 명숙의 하얀 볼이 복숭아 빛으로 물들던 순간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기조차 조심스러웠던 그 시절, 우리는 그렇게 다방 구석자리에서 음악 소리에 마음을 기대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다방을 나온 우리는 종로의 미로 같은 뒷골목을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당시 우리네 주머니는 늘 가벼웠지요. 구멍난 양말을 감추려 발가락을 오므리고 버스비 몇 푼을 아끼려 2 정거장쯤은 예사로 걷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명숙과 함께라면 그 좁고 지저분한 골목길조차 꽃길처럼 느껴졌습니다. 피맛골 어느 선술집에서 풍겨나오는 고등어 굽는 냄새,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우리들의 배경음악이 되어주었습니다. 승우씨,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뭐 하고 싶어요? 명숙의 질문에 저는 호기롭게 대답했습니다. 명숙 씨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 겁니다. 남산이 다 보이는 좋은 집에서 예쁜 아이 낳고 살게 해줄게요.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철없는 허풍이었지만 그때는 그 약속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명숙은 제 말에 대답 대신 제 코트 주머니 속으로 차가워진 손을 쑥 집어넣었지요.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작은 언덕쯤으로 여겨졌습니다. 돈은 없어도 꿈은 하늘을 찌르던 시절, 우리는 종로 뒷골목의 허름한 대포집에서 두부김치 한 접시에 소주 한 잔을 나누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명숙의 웃음소리가 골목 안에 가로등 불빛처럼 환하게 퍼지던 그 밤, 저는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말이죠. 어느덧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었고 정동길의 은행나무들은 황금빛 향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정동교회 앞 벤치에 앉아 떨어지는 은행잎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늘한 가을 바람이 뺨을 스칠 때마다 명숙은 제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풍기던 비누 향기와 바스락거리는 은행잎 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세상에 우리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지요. 우리 나중에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도 이렇게 같이 걸을 수 있을까요? 명숙의 목소리엔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꺼운 굳은 살이 박인 제 손과 달리 명숙의 손은 참으로 부드럽고 가녀렸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명숙 씨 지팡이가 되어줄게요. 걱정하지 마요.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도 투명했습니다. 은행나무 아래서 서로의 손등을 살짝 스치며 걷던 그 설렘, 떨어지는 잎 하나를 잡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며 아이처럼 좋아하던 명숙의 뒷모습.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날의 노란 빛깔이 망막에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이제는 빛바랜 사진첩 속의 한 장면이 되어버렸지만 그때 우리를 감싸던 그 공기의 온도와 습도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제 피부 끝에 남아있는 듯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 저는 구운 입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병 열차를 타기 며칠 전 우리는 남산 타워가 보이는 언덕길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밑으로 펼쳐졌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우리의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명숙을 꼭 껴안으며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금방 다녀올게요. 3년만 기다려줘요. 돌아오면 우리 꼭 결혼합시다. 내가 당신 평생 지켜줄게. 명숙은 아무 말 없이 제 품에 안겨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제 코트를 적시는 것이 느껴졌지만 저는 애써 강한 척하며 그녀를 다독였습니다. 바보같이 왜 울어요? 내가 어디 멀리 가나?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가는 군대인데. 하지만 제 속마음도 타들어가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청춘,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오직 말뿐인 약속뿐이라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지요. 그것이 명숙에게 건넨 마지막 화건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생 지켜주겠다는 그 호기로운 맹세가 훗날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를 죄책감의 감옥에 가둘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지키지 못한 약속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마주친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저는 그때의 제 약속이 얼마나 가볍고 무책임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1985년 당시 우리 청춘들이 무엇에 열광했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80년대 중반은 그야말로 낭만과 저항이 공존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청춘들의 데이트 성지라고 하면 단연 음악다방이었지요. 신청곡을 넣으면
멋진 목소리의 DJ가 사연을 읽어주던 그곳 기억나시나요? 패션은 또 어땠습니까? 남성분들은 어깨에 패드가 잔뜩 들어간 양복이나 청바지에 체크무늬 셔츠를 즐겨 입었고, 여성분들은 앞머리를 잔뜩 세운 이른바 사자머리나 어깨가 강조된 블라우스를 유행처럼 입으셨죠. 데이트 코스로는 남산도서관, 덕수궁 돌담길, 그리고 창경궁, 당시 창경원, 야간개장 등이 최고의 인기였습니다. 물가는 지금 보면 참 귀엽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500원, 시내버스 요금이 120원 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휴대전화도 인터넷도 없던 그때는 종로통신공사 앞 전광판에 누구누구야 기다릴게 라는 메시지를 띄우거나 다방의 게시판에 메모지를 남기는 것이 소통의 전부였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하고 주머니는 가벼웠지만 기다림의 미학이 있었기에 그 시절의 사랑이 더 애틋하고 진했던 것 아닐까요? 선배님들,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마주할 때가 있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 손을 꼭 잡고 내일을 약속하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연기처럼 증발해버린다면 그 황망함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군 입대를 고작 보름 앞둔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단골 다방에서 만나기로 했지요. 저는 그녀에게 줄 작은 편지와 함께 군대에서 쓰라고 친구가 빌려준 낡은 손목시계를 주머니에 넣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계추는 무심하게 돌아가는데 명숙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 없던 그녀였기에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참다 못해 그녀가 묵고 있던 하숙집으로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골목길 끝 낡은 대문을 두드리자 주인 아주머니가 귀찮은 듯 얼굴을 내밀더군요. 명숙이 개 새벽에 짐 싸서 나갔어. 고향에 일이 생겼다나 뭐라나.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머물던 작은 방은 이미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고 창틀에 놓여있던 작은 화분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기가 가시지 않은 방바닥을 손으로 쓸어보며 저는 명숙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정적뿐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편지 한 조각 남기지 않고 떠난 그녀의 빈자리는 마치 거대한 구멍처럼 저를 삼키려 들었습니다. 하숙집을 나온 저는 미친 듯이 공중전화 박스로 달려갔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동전들을 닥치는 대로 쏟아붓고 그녀가 알려주었던 전주의 집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1번, 2번, 10번이 넘어가도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빗줄기는 굵어지기 시작했고 전화박스 유리에 맺힌 물방울들이 마치 제 눈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동전이 떨어질 때마다 짤랑 소리가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명수가 제발 받아라. 명수가. 저는 수화기를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젖은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비릿한 냄새와 차가운 빗물이 제 양복 소매를 적셨지만 저는 그 좁은 유리 상자 안에서 명숙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혹시나 그녀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지는 않았을까?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번호가 있지는 않을까? 그날 밤 저는
전화박스 안에서 꼬박 밤을 지새웠습니다. 붉은색 공중전화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저는 끊어진 연결음만을 반복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기다리겠다는 말, 평생 지켜주겠다는 그 수많은 약속이 비에 젖어 흩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바로 수화기 저편에서 대답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입대 전 마지막 며칠을 그녀를 찾는 데 바쳤습니다. 무작정 배낭 하나를 메고 전주행 기차에 몸을 실었지요. 비둘기호 기차의 좁은 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며 혹시나 반대편 기차에 그녀가 앉아있지는 않을까 눈을 부릅뜨고 살폈습니다. 전주역에 도착해 그녀가 말했던 동네를 이 잡듯 뒤졌지만 그 시절 주소라는 것이 워낙 희미했고 그녀의 집안이 갑작스러운 풍파를 겪었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서울역, 청량리역, 그리고 그녀가 연고가 있다고 했던 대전역까지. 기차역 대합실은 늘 사람들로 붐볐지만 그 수많은 얼굴 중에 명숙은 없었습니다. 밤늦은 시간 역 광장에 앉아 차가운 가락국수 한 그릇으로 배를 채우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나를 피하는 걸까? 어쩌면 내가 모르는 지독한 사정이 있는 걸까? 기차역의 이정표들은 어디론가 떠나라고 손짓하고 있었지만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증기기관차의 하얀 연기가 하늘로 흩어질 때마다 제 희망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역장의 호루라기 소리가 가슴을 후벼파던 그 겨울의 문턱, 저는 결국 아무 소득 없이 서울로 돌아오는 마지막 열차에 올랐습니다. 창틀에 머리를 기대고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저는 명숙이 남긴 침묵이 가장 잔인한 이별의 선언임을 조금씩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명숙을 찾지 못한 채 훈련소 입영 열차를 탔습니다. 깎인 머리가 어색해 자꾸만 손이 가던 그날 부모님은 제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히셨지만 제 눈은 오직 연병장 입구를 향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미안해요 승우씨 라고 외쳐주길 바랐던 것이지요. 하지만 끝내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군 생활 3년은 제게 망각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된 훈련 속에서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녀의 미소를 지우기 위해 저는 스스로를 더 가혹하게 몰아세웠습니다. 그녀와의 추억이 담긴 편지 뭉치들은 군대 막사 뒤편에서 조용히 불태웠습니다. 하얀 연기와 함께 타들어가는 종이 조각들을 보며 저는 제 청춘의 가장 빛나던 부분도 함께 제가 되어 사라진다고 느꼈습니다. 제대 후 사회로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낭만적인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속에 딱딱한 굳은 살을 받고 누구에게도 첫사랑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무뚝뚝한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숙이라는 이름은 제 인생에서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월이라는 두꺼운 흙으로 그녀의 이름을 덮어버렸습니다. 다시는 그 이름을 부를 일이 없을 줄 알았고 다시는 그 눈빛과 마주칠 일이 없을 줄로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3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 상견례라는 기막힌 무대 위로 그 이름을 다시 불러내고 말았습니다.
잠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사연 속 주인공처럼 아무런 예고나 설명 없이 겪게 되는 이별을 요즘은 고스트 브릿지 혹은 일방적 단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선배님들의 시절에는 통신 수단이 부족했기에 이런 식의 이별이 더 흔했고 그만큼 상처도 깊었지요. 심리학자들은 제대로 된 마침표를 찍지 못한 이별이 인간의 무의식의 미완성 효과, Zeigarnik Effect를 남긴다고 말합니다. 설명되지 않은 이별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라는 자책과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까라는 끊임없는 의문을 낳고 이것이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로 남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응어리는 중년 이후 삶에 여유가 생겼을 때 문득 그리움이나 우울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절의 이별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그리고 그 아픔을 견디며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미완성된 마침표를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인연이라는 쉼표로 바꾸어 보는 연습. 그것이 황혼의 평안을 찾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사랑이 떠나고 나면 지구가 멈출 줄 알았는데 야속하게도 세상은 참 잘도 돌아가더군요.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맞선 자리에 나가고 적당한 사람과 연지곤지 찍으며 식장에 들어서는 것. 그것이 우리 세대가 살아온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대 후 복학하고 취업 준비를 하며 저는 명숙의 흔적을 지우려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은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지요. 그때 어머니께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승우야, 죽은 나무 붙들고 있어봐야 싹 안 난다. 이제 산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렇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나간 맞선 자리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참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숙처럼 가슴을 뛰게 하지는 않았지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었지요. 1990년 어느 봄날 저는 명숙이 아닌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예식장 행진을 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하객들의 박수 소리 속에서도 저는 문득문득 여기가 아니라 전주 어느 작은 예식장이었어야 했는데 라는 발칙한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식이 끝나고 패백을 드리며 저를 믿고 평생을 약속한 아내의 수줍은 눈빛을 마주했을 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과거는 정말 죽었다. 나는 이 여자의 남편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충실히 살 것이다. 그렇게 제 첫사랑은 마음속 깊은 곳, 아주 단단한 자물쇠를 채운 상자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낭만보다는 생존에 가까웠습니다. 첫째가 태어나고 연이어 둘째가 생기면서 저는 앞만 보고 달려야 했습니다. 90년대 중반의 대한민국은 숨가쁘게 돌아갔고 직장 상사의 꾸지람과 야근은 일상이 되었지요. 퇴근길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한강 다리를 건널 때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싶었지만 집에 돌아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이내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 손은 어느덧 잉크 냄새보다 기름때와 종이 뭉치에 찌든 가장의 손이
되어 갔습니다. 명숙의 가녀린 손을 잡던 그 부드러운 손마디는 사라지고 무거운 짐을 들고 서류를 뒤적이느라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였지요. 아내는 늘 제 손을 보며 고생 많았어요 라고 말하며 따뜻한 물에 제 발을 씻겨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때로 저를 숨 막히게 하는 굴레였지만 동시에 풍랑 속에서 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닻이었습니다. 명숙과 꿈꿨던 남산이 보이는 집은 아니었지만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우리 네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앉아 된장찌개를 먹는 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했던 30년의 세월은 저를 뜨거운 청년 승우가 아닌 듬직하고 무뚝뚝한 아버지 승우로 변모시켰습니다. 그래도 가끔, 아주 가끔은 자물쇠를 채운 상자가 덜컥거리며 열릴 때가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오후, 우연히 라디오에서 우리가 좋아했던 유재하의 노래가 흘러나올 때나 퇴근길 길가에 핀 노란 은행잎이 구두 끝에 치일 때면 여지없이 명숙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나처럼 아이를 낳고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을까? 가족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베란다에 나가 담배 한 대를 태우며 먼 하늘을 보던 시간은 오로지 저만의 것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미안한 일이었지만 그 짧은 회상은 고단한 현실을 견디게 해주는 저만의 비밀스러운 도피처였지요.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꼭 다시 만나고 싶다는 욕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시절 가장 순수했던 내 모습이 그리웠던 것이겠지요. 명숙의 얼굴은 세월이 흐를수록 조금씩 희미해져 갔습니다. 눈매가 어땠는지, 목소리 톤이 어땠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마다 저는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퍼졌습니다. 이렇게 잊히는 것이 인연이구나 싶었으니까요. 30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사무치던 그리움조차 무딘 칼날처럼 닳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딘 칼날이 다시 제 가슴을 예리하게 베고 들어올 줄은 상결례장의 그 문을 열기 전까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서재 책상, 가장 깊숙한 서랍 안쪽에는 작은 철제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안에는 그저 중요한 서류나 옛날 통장이 들어있겠거니 생각하고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지요. 그 안에는 30년 전 명숙에게 줄여다 주지 못한 낡은 손목 시계와 색이 바래다 못해 바스라질 것 같은 영화표 2장이 들어있습니다. 시계는 이미 멈춘 지 오래고 가죽줄은 사가버렸지만 저는 차마 그것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명숙에 대한 미련이라기보다 제 청춘이 세상에 남긴 유일한 영수증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대청소를 하다 그 상자를 마주치면 손끝이 파르르 떨리곤 했습니다. 이걸 이제는 버려야지. 마음 먹다가도 막상 쓰레기통 앞에 서면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게 되는 고약한 습관. 아내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평생을 나만 바라보고 자식들 키우며 헌신한 사람인데 내 마음 한구석에 다른 여자의 흔적을 이토록 지독하게 품고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가증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았지요.
하지만 그 상자는 제 인생의 쉼표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산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고독한 가장들이 스스로를 위로하는 서글픈 방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요즘 부쩍 눈물이 많아지거나 예전엔 그냥 넘겼던 일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경험 자주 하시지요? 흔히 여성들만 갱년기를 겪는다고 생각하시지만 60대 남성들에게도 찾아오는 남성 갱년기는 생각보다 깊고 무겁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지면서 근력은 줄고 심리적으로는 소외감이나 공허함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사연 속 주인공처럼 옛 기억이 부쩍 자주 떠오르거나 감상에 젖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지요. 이럴 때는 내가 왜 이러나 하고 자책하기보다는 내 몸과 마음이 이제 좀 쉬어가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감정의 기복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표현입니다. 친구들과의 가벼운 산행도 좋고 아내와 손을 잡고 동네 산책을 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혹은 일기장에 누구에게도 못다한 속마음을 한 줄씩 적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슴속 응어리를 밖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선배님들, 여러분은 충분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돌보셔도 될 자격이 있습니다. 선배님들, 자식 키우는 보람이 가장 클 때가 언제입니까? 남부럽지 않게 키운 아들이 늠름한 모습으로 서서 아버지, 저 장가갑니다라고 말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날 우리 집 거실엔 모처럼 웃음꽃이 만발했지요. 어느 주말 저녁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아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아내와 저는 의아한 눈으로 아들을 쳐다봤지요. 아들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정말 괜찮은 사람 만났어요. 조만간 인사시키러 데려올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해지더군요. 이제야 이 녀석이 제 짝을 찾아 한 가정을 이루는구나 싶어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아내는 벌써부터 무슨 음식을 할지, 집 안 청소는 어떻게 할지 들떠서 야단법석이었지요. 일주일 뒤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데려오기로 한 날. 저는 아침부터 구두를 닦고 아내는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 제일 좋은 갈비와 싱싱한 채소들을 사왔습니다. 집 안가득 달콤한 갈비찜 냄새와 고소한 전 굽는 냄새가 진동했지요. 여보, 넥타이 좀 똑바로 매요.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내의 잔소리조차 즐겁게 들리던 그날 오후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서 있는 한 아가씨가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지은이라고 합니다. 수줍게 인사하는 그 아이의 목소리가 유난히 맑게 들렸습니다. 지은이는 참으로 결이 고운 아이였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조근조근 자기소개를 하는 모습이며 어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며 환하게 웃는 그 눈매가 무척이나 예뻤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은이가 웃을 때마다 제 가슴
한 구석이 저릿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 아니,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만 같은 묘한 기시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지은 양은 웃는 모습이 참 선하네. 누구를 닮았나? 아내의 질문에 지은이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변 분들이 엄마를 많이 닮았다고들 하세요. 엄마도 젊었을 때 참 고우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잊고 있었던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의 오뚝한 콧날, 말할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맑은 눈망울. 30년 전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명숙의 잔상이 지은이의 얼굴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으니까 승우야. 네가 나이가 들어서 자꾸 옛날 생각에 사로잡히는 모양이다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하지만 식사를 하는 내내 저는 지은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피게 되었습니다. 젓가락을 쥐는 법, 물잔을 내려놓는 모습까지도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즐거운 웃음소리가 오가는 식탁 위에서 오직 저만이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을 건너뛰어 나타난 듯한 그 익숙한 느낌이 제 심장 박동을 조금씩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과일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아내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사돈댁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네. 혹시 사진 같은 거 있으면 보여줄 수 있니? 지은이는 아, 맞다. 엄마랑 찍은 사진이 휴대폰에 있어요라며 반색하며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화면을 몇 번 넘기더니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분이 저희 엄마예요. 지난번 생신 때 같이 찍은 건데 그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그대로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지은이와 그 곁에서 단아하게 미소 짓고 있는 중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그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제가 30년 전 그토록 찾아 헤맸던 아무 말 없이 나를 떠났던 나의 첫사랑 명숙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입고 있는 원피스의 색깔조차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날의 하늘색을 닮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어머, 정말 미인이시네. 지은아, 어머니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라며 감탄을 쏟아냈지만 저는 그들의 목소리가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명숙이 정말 명숙이구나. 그토록 잊으려 애썼던 이름이, 그토록 묻으려 했던 얼굴이 내 아들의 장모가 될 사람으로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잡으려 했으나 찻잔이 덜덜 떨리며 바닥에 차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왜 그래요? 아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냐,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화장실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세면대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꿈일까? 아니면 신이 나에게 주는 가혹한 형벌일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30년 만에 사진으로 마주한 그녀는 여전히 고왔고 여전히 슬픈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돌아간 후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을 응시하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라도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지은이의 어머니가 내 첫사랑이었다고? 아니, 말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아이들의 행복을 내가 망치는 건 아닐까? 확인하고 싶은 욕망과 외면하고 싶은 공포가 밤새도록 제 안에서 싸웠습니다. 혹시 명숙은 이미 나를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처럼 이 기막힌 우연 앞에 떨고 있을까?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아이가 내가 평생을 가슴에 묻어둔 여자의 딸이라니. 이 가혹한 인연의 쇠사슬을 어떻게 끊어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상견례 날짜는 다가오는데 제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그녀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니, 그녀가 나를 모른 척 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캄캄한 밤하늘을 보며 저는 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잔인한 만남을 허락하셨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밤하늘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깊은 침묵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잠시 숨을 골라볼까요?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 선배님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질문 1. 과거의 인연이나 비밀이 자녀의 앞날에 영향을 줄까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녀의 행복이 최우선이라는 점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현재 자녀들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면 부모의 지나간 과거가 그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밀을 밝히는 것이 모두에게 상처가 된다면 때로는 묵묵히 가슴에 묻고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는 것이 어른의 진정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질문 2. 사돈댁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감정이 생길 때는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요? 답변. 상견례는 두 가족이 만나는 첫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혼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십시오. 상대방을 나와 같은 부모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조금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그분 또한 당신만큼이나 자녀의 행복을 바라고 있다는 공통점을 찾으려 노력해 보세요. 선배님들, 인생의 큰 행사를 앞두고 마음이 어지러운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자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30년 넘게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이유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결단이 자녀들의 앞날에 가장 밝은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폭풍
풍기 휩쓸고 간 뒤의 고요함이 더 무섭다고들 하지요. 상견례 식당을 나서는 발걸음이 청은망은이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먼저 보내고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30년이 걸린 셈입니다. 식당 근처의 한적한 공원,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벤치에 앉았지만 그 사이에는 사람 한 명이 더 앉을 수 있을 만큼의 차가운 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명숙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지요. 그 손가락엔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투박한 마디가 선명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은가락지를 끼워주겠다며 약속했던 그 가늘고 곱던 손가락은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원의 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혔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운동객들의 발소리만 들릴 뿐 우리 사이엔 지독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녀의 옆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30년 만에 마주한 과거의 무게 때문이었겠지요. 저 또한 입술이 말라붙어 선뜻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요? 잘 지냈느냐는 인사는 너무 가벼웠고 보고 싶었다는 고백은 너무 늦어버렸으니까요.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저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명수가 왜 그랬니?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던 거야? 30년 동안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 비 내리는 공중 전화 박스에서 절규하며 외쳤던 그 물음이 드디어 당사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원망보다는 애처로운 탄식에 가까웠습니다. 명숙은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이더니 이내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승우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제 이름 석자. 3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고 허스키해졌지만 제 심장을 꿰뚫는 힘만은 여전했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시절 그녀의 집안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고 빚쟁이들을 피해 야반도주하듯 전주로 내려가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승우 씨는 군대에 가야 하고 앞날이 창창한 사람인데 내 구질구질한 가난이 당신 발목을 잡을까봐 무서웠어요. 연락을 하면 당신이 달려올 거라니까 그러면 당신 인생까지 망가질까봐. 명숙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저를 위해 떠났다는 그 진부한 이야기가 30년의 세월을 지나 이제야 제 앞에 진실로 도착한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원망스러운 배려 때문에 제 청춘이 그토록 황폐해졌다는 사실에 허탈함과 동시에 가슴을 저미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 드러난 명숙의 얼굴에는
제가 알던 24살의 소녀는 없었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이마에는 고단한 삶의 흔적들이 훈장처럼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울음을 참고 입술을 깨무는 그 습관, 눈을 깜빡일 때의 그 고유한 리듬은 영락없이 제가 사랑했던 그 명숙이었습니다. 세월은 우리에게서 팽팽한 피부와 빛나는 머리카락을 뺏어갔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영혼의 눈길까지는 뺏지 못했습니다. 주름진 얼굴 너머로 1985년 정동길을 걷던 단발머리 소녀가 보였습니다. 너도 고생 많았구나. 참 모질게도 살았겠어. 제 말에 명숙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제 주름진 얼굴과 희끗해진 머리카락이 비치고 있었겠지요. 우리는 서로의 얼굴에서 각자가 견뎌온 30년의 세월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누가 더 아팠는지, 누가 더 많이 울었는지를 따지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살아남아 자식들을 다 키워놓고 기적처럼 다시 마주보고 앉아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거친 손등 위에 제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차갑던 그녀의 손이 제 온기에 조금씩 녹아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연인으로서의 접촉이라기보다는 같은 전장에서 살아 돌아온 전우들의 위로와도 같았습니다. 고맙다. 살아있어줘서.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줘서. 제 진심 어린 속삭임에 명숙은 다시 한번 고개를 떨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번쯤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그때 그들이 헤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연 속 주인공 승우 씨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어집니다. 승우 씨의 가상 인터뷰입니다. 글쎄요, 가끔 그런 꿈을 꿨죠. 명숙이랑 결혼해서 토끼 같은 자식 낳고 평범하게 늙어가는 꿈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만약 우리가 그때 결혼했다면 지금처럼 서로를 애틋하게 여기며 살았을까요? 생활의 고단함에 치여 서로를 핥히고 미워하며 살지는 않았을까요? 30년의 공백이 있었기에 오늘 이 만남이 이토록 소중하고 아픈 것이겠지요. 비록 돌아온 길이 너무 멀고 험했지만 저는 지금 제 곁을 지켜준 아내와 제가 키운 아들을 사랑합니다. 명숙이와의 추억은 추억으로 남았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인생의 만약이라는 가정은 가장 달콤하면서도 잔인한 마약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배님들도 아시다시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듭니다. 과거의 이별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숙한 내가 있고 또 다른 소중한 가족이 있는 법이지요. 지나온 길을 후회하기보다 그 굽이진 길을 잘 걸어온 자신을 안아주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연에 대해 성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방 40리나 되는 커다란 바위를 천년에 한 번씩 내려온 선녀의 옷자락이 스쳐서 그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지는 시간을 일겁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누군가와 옷깃을 스치는 인연조차 수천 겁의 시간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라는 뜻입니다.
서양의 철학자 니체는 아모르 파티, 아몰, 파티, 즉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반전을 선사할지라도 그 운명조차 긍정할 때 인간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30년 만에 사돈으로 만난 이 기막힌 인연 또한 어쩌면 우주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숙제이자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선배님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매듭짓지 못한 인연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 매듭을 억지로 풀려 하기보다 그 또한 나의 소중한 삶의 한 조각이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쌓아온 그 인연의 시간들이 오늘 밤 여러분의 꿈길을 조금 더 따뜻하게 지켜주길 바랍니다. 선배님들, 그 시절엔 왜 그리 풍파가 많았을까요? 잘 나가던 집안도 보증 한 번 잘못 서거나 사업 한 번 어긋나면 온 가족이 길거리로 나앉는 게 예사였지요. 명숙이의 집도 그 모진 바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벤치에 앉은 명숙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이야기는 30년 전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1985년 가을, 명숙의 아버지는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으로 전 재산을 날리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집 앞을 찾아와 험악한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 속에서 명숙의 가족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지요. 승우 씨, 그 사람들은 정말 무서웠어요. 우리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내가 거기서 승우 씨한테 전화를 걸어 나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은 이제 막 군대에 가야 하는 청년이었고 나는 당신의 앞길에 뿌려진 소금 같은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명숙은 야반 도주하던 날 밤을 회상했습니다. 낡은 트럭 짐칸에 몸을 숨기고 서울을 떠나며 멀어지는 남산 타워를 보며 그녀는 자신의 심장 한 조각을 그곳에 떼어놓고 온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는 말이 비겁한 변명인 줄 알았는데 명숙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사랑의 방식이었던 셈입니다. 전주로 내려간 명숙의 삶은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화병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명숙은 가문의 가장이 되어 동생들을 건사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시장 바닥에서 짐을 나르고 밤에는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며 잠을 쫓았지요. 내 손가락 마디마디가 왜 이렇게 굵어졌는지 알아요? 그 시절 차가운 물에 빨래하고 밤새도록 바느질하며 버틴 훈장 같은 거예요. 지은이를 가졌을 때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명숙은 저와 헤어진 후 집안 어른들이 권하는 사람과 서둘러 혼인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 생활도 순탄치 않았지요. 남편은 노름에 빠져 가산을 상진했고 결국 지은이가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집을 나갔습니다. 명숙은 그때부터 지은이를 홀로 키우며 모진 세파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시장통 구석에서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놓고 장사를 하면서도 명숙은 지은이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지은이가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합격했을 때
나는 전주천 변에 나가 혼자 펑펑 울었어요. 승우 씨, 나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당신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아니, 내 딸한테만큼은 나 같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손톱이 다 닳도록 일했어요. 명숙의 고백에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아픈 줄 알았는데 그녀는 저보다 수만 배 더 아픈 길을 홀로 묵묵히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투박한 손등 위로 떨어진 제 눈물이 30년의 세월을 다 씻어내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선배님들. 세상엔 참으로 기막힌 장난이 있습니다. 서울과 전주, 그 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살던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만났을까요? 그 넓은 서울 하늘 아래서 수천만 명의 사람 중에 왜 하필 제 아들과 명숙의 딸이었을까요? 지은이와 제 아들 준우는 어느 봉사활동 모임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준우는 지은이의 밝고 긍정적인 모습에 반했고 지은이는 준우의 우직하고 따뜻한 성품에 마음을 열었지요. 두 아이는 서로의 부모님이 누구인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전혀 모른 채 오직 서로의 인간성만을 보고 사랑을 키워온 것입니다. 명숙도 상견례 전까지는 제 이름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지은이가 예비 시아버지 성함이 박승우라고 했을 때 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했죠. 전주 사람도 아닌 서울 사람이니까. 그런데 상견례 날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당신을 보는 순간 나는 이 자리가 지옥인 줄 알았어요. 이것은 인연이라기보다 차라리 업이 가까운 만남이었습니다. 우리가 30년 전 차에 끝내지 못한 사랑의 빚을 자식들이 대신 갚아주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늘이 우리에게 못다한 이야기를 마무리할 기회를 준 것일까요? 명숙과 저는 서로를 쳐다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참으로 가혹한 운명입니다. 평생을 잊으려 애썼던 사람을 이제는 평생 사돈으로 마주하며 예의를 차려야 하는 사이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연인이었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준우와 지은이에게 이 사실은 축복이 아닌 커다란 충격과 혼란일 것입니다. 시아버지와 친정엄마가 첫사랑이었다라는 사실은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도 받아들이기 힘든 도덕적, 정서적 굴레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에 부모의 해묵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만큼은 막아야 했습니다. 승우 씨, 우리 이 비밀 무덤까지 가져가요. 지은이가 알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리고 준우 군한테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아버지여야 하잖아요. 명숙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자신의 평판보다 딸의 행복이 먼저인 어머니의 마음이었지요. 저 역시 동감했습니다. 제 아내에게는 또 어떤 상처가 될까요? 평생을 믿고 의지한 남편의 가슴 속에 다른 여자가, 그것도 사돈이 될 사람이 들어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아내의 남은 생은 배신감으로 얼룩질 것입니다. 하지만 비밀은 언제나 탄로날 위험을 품고 있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상견례 이후 이어질 예식, 함 들어가는 날,
그리고 아이들이 아이를 낳고 돌잔치를 하는 그 수많은 날에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웃으며 덕담을 건네는 그 가면 뒤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삼켜야 할까요? 가혹한 운명은 우리에게 침묵이라는 가장 어려운 숙제를 던져주었습니다. 공원의 밤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고 저는 명숙을 보내며 처음으로 그녀의 뒷모습이 작아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사연 속 주인공들처럼 말 못할 고민이나 가족 간의 갈등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화하고 마음을 풀어야 할까요? 심리학에서 제안하는 몇 가지 지혜를 나누어 봅니다. 첫째, 나 전달법 I 메시지를 사용해 보세요. 너는 왜 그러니? 라고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조금 아프구나 라고 자신의 감정을 먼저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비난은 방어벽을 세우게 하지만 진솔한 감정은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둘째, 침묵의 미학을 활용하십시오.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를 보호하기 위해 혹은 관계의 평화를 위해 말을 아끼는 것도 깊은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다만 그 침묵이 스스로를 갉아먹지 않도록 믿을 만한 친구나 상담객에 속내를 털어놓으며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과거와 현재의 분리입니다. 과거의 인연이나 상처가 현재의 관계를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그때는 그랬지라고 과거를 인정하되 지금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현재의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건강한 황혼을 보내는 비결입니다. 선배님들,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한 번에 풀려 하기보다 오늘 하루 내가 건넬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집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선배님들,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참으로 무섭지 않습니까? 특히 30년을 한 이불 덮고 산 아내의 눈은 속이려야 속일 수가 없는 법이지요. 상견례를 다녀온 그날 이후 우리 집 안방에는 난로를 아무리 세게 틀어도 가시지 않는 냉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천장의 야광, 별, 스티커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옆에 누운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제 심장은 가시방석 위에 놓인 듯 따끔거렸지요. 잠이 오지 않아 살그머니 일어나 거실로 나가면 어느새 아내도 깨어 문틈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자꾸 밖을 봐요? 무슨 고민 있어요? 아내의 질문은 늘 평범했지만 그 끝은 날카로운 손곳처럼 제 폐부를 찔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헛기침을 하며 물을 한 잔 마시곤 했습니다. 아냐, 그냥 나이가 드니 잠이 줄어서 그렇지. 제 어설픈 변명을 아내가 믿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 식탁 위에서 제가 떨던 손, 그리고 명숙을 바라보던 그 찰나의 흔들림을 아내는 이미 다 읽어냈던 것입니다. 아내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지만 대신 말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드라마를 보며 종알종알 참견을 했을 텐데 이제는 TV 소리만 공허하게 거실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쌓아온 신뢰의 성벽에 비밀이라는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자 그 틈으로 의심의 찬바람이 들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침 식탁 위에 놓인 국그릇의 위치, 설탕과 소금을 착각하는 실수,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들의 결혼 준비를 묻는 말에 엉뚱한 대답을 내놓는 제 모습에 아내는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그날 상견례에서 안사돈 보고 나서부터 사람이 딴 사람 같아요. 혹시 아는 사람이에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바바리 모래알처럼 서걱거렸지요. 무슨 소리야. 전주 사람이랑 내가 어디서 만난다고. 제 목소리는 과도하게 컸고 그것은 전형적인 거짓말쟁이의 방어 기제였습니다. 아내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한참 동안 응시하더니 조용히 식탁을 치웠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제 양복 주머니를 뒤지거나 제 휴대폰을 힐끗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집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집 근처 공원을 몇 바퀴씩 돌다가 밤늦게야 도둑처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수록 제 몸은 반사적으로 명숙과의 추억이 깃든 과거의 시간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아내의 의심은 정당했고 제 방황은 비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진실이 밝혀졌을 때 닥쳐올 파멸이 두려워 아내의 눈을 피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으로 일군 가정이 단 한 번의 재회로 인해 이토록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자괴감에 빠뜨렸습니다. 한편 전주의 명숙 또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은이가 신혼집 가구를 보러 다니며 즐거워할 때마다 베란다에 나가 소리 없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흘린 눈물의 의미를 딸이 눈치챌까봐 찬물로 얼굴을 씻어내며 억지 미소를 지었지요. 엄마, 시아버님이 참 인자하시더라. 우리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두 분이 좋은 친구 되셨을 텐데. 지은이의 그 천진난만한 말이 명숙의 가슴에는 대못이 되어 박혔습니다. 명숙은 제게 전화를 걸어 짧게 속삭였습니다. 승우 씨, 지은이가 너무 행복해해요. 나는 그 아이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어요. 우리가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우리 자식들에게는 이 사실이 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리워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부모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자신들의 과거를 지워내야 하는 가련한 연극 배우들이었지요. 지은이는 친정 엄마의 안색이 안 좋은 것을 보고 보약을 지어다 주며 걱정했습니다. 명숙은 딸이 지어준 보약을 마시며 그 쓴맛이 꼭 제 인생 같다고 생각했겠지요. 만약 지은이가 알게 된다면 시아버지를 마주할 때마다 자신의 엄마를 떠올리게 될 것이고 그것은 지은이의 결혼 생활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될 것입니다. 명숙은 매일 밤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자신의 업보가 딸에게 대물림되지 않게 해달라고 자신의 눈물로 모든 과거가 씻겨 내려가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선배님들, 저는 나쁜 놈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해왔는데 머리 희끗해진 이 나이에 마음속으로 간음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내의 따뜻한 등 뒤에서
30년 전 명숙의 손길을 떠올리는 제 자신이 너무도 혐오스러웠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다 지난 일이다. 지금의 아내에게 충실해라라고 소리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30년 만에 찾은 내 청춘의 조각을 이대로 묻을 순 없다라고 속삭였습니다. 명숙을 다시 만났을 때 느꼈던 그 떨림은 분명 사랑이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지금의 가정을 배신하는 칼날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서재의 서랍 속에 그 작은 철제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손목시계가 제 양심을 향해 째깍째깍 소리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상자를 불태워버리면 제 마음도 정리가 될까요? 아니면 명숙에게 돌려주며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까요? 아내에 대한 의리, 가장으로서의 품격, 그리고 첫사랑에 대한 연민. 이 세 갈래 길에서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갑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깊은 한숨 소리는 제 목을 죄어왔습니다. 정조라는 것은 몸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라는데, 이미 제 마음은 명숙의 주름진 눈가에 머물러 있었으니 저는 이미 길을 잃은 나그네와 다름없었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사연 속 주인공처럼 부부 사이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른 가정들은 어떻게 그 파도를 넘었을까요? 최근 통계를 보면 황혼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지만 반대로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제2의 신혼을 맞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한 부부 상담 사례를 보면 40년 만에 남편의 과거 비밀을 알게 된 아내가 배신감에 휩싸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변명하는 대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과거의 한 조각이 흔들렸던 건 사실이지만 내 인생의 전체를 지켜준 건 바로 당신이었다. 미안하다. 남은 시간은 오직 당신만을 위해 살겠다. 위기를 극복한 부부들의 공통점은 솔직함과 용서였습니다.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만약 들켰다면 그 즉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상대방의 상처를 보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신 덕분에 내가 이만큼 살아올 수 있었다는 감사의 표현이 얼어붙은 배우자의 마음을 녹이는 최고의 약약입니다. 선배님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마지막까지 함께 걸어갈 유일한 동반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과거의 그림자 때문에 현재의 빛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선배님들, 예식장의 하얀 버질로드를 본 적 있으시지요? 그 길은 자식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 자신들만의 우주를 만들러 나가는 성스러운 길입니다. 오늘 제 아들 준우가 그 길 위에 섰습니다. 예식장 안은 꽃향기와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 턱시도를 입은 아들놈은 제가 알던 그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늠름하게 가슴을 펴고 서 있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제 지난 30년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은 단순히 한 가정이 탄생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아내, 그리고 이름 없이 묻혀갔던 제 청춘의 파편들까지 모두 위로받는 성소와도 같았지요. 문이 열리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 지은이가 들어섰습니다. 그 아이의 발걸음마다 꽃잎이 흩날리는 듯했고 하객들의 박수 소리는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지은이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사람은 명숙이 아니라 이제는 고인이 된 지은이의 작은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 아이를 저토록 고귀하게 키워내기까지 명숙이 흘렸을 눈물이 드레스의 자수마다 박혀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아들이 지은이의 손을 건네받아 나란히 서는 순간 예식장의 조명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내의 눈가에도 이미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맞은편 혼주석에 앉아있는 명숙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분홍색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그녀는 참으로 단아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꿈꿨던 신부의 모습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기품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지요. 그녀는 예식이 시작된 이후 단 한 번도 저와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단상 위에 선 지은이만을 바라보며 때때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혼 선언문이 낭독되고 하객들의 환호가 터져 나올 때 찰나의 순간 명숙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원망도, 미련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해냈네요, 승우 씨라고 말하는 듯한 평온한 미소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그 지독했던 인연은 이제 사돈이라는 단단하고 예의 바른 이름으로 치환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고개를 살짝 숙여 목례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작별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제 가슴속의 비밀스러운 첫사랑이 아니라 제 아들의 어머니이자 제 며느리의 어머니로서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의 어른이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로 30년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배우자와 함께 우리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 기꺼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우리 청춘의 마침표이자 황혼의 시작을 알리는 축포였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묘하지요. 버려야 산다고 생각했는데 품어야 비로소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게 명숙과의 추억이 그랬습니다. 억지로 지우려 했을 때는 괴물처럼 저를 괴롭히더니 이제 사돈이라는 이름으로 품고 나니 비로소 아름다운 추억으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연회장에서 하객들에게 인사를 다닐 때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고 명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안사돈, 지은이가 참 예쁩니다. 저렇게 예쁜 딸로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 진심 어린 말에 명숙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돈어른, 준우군이 든든해서 제 마음이 아주 놓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 잘 보살펴 주시지요.
우리는 그 짧은 대화 속에 수만 가지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아내 또한 명숙의 손을 잡으며 사돈, 우리 이제 자주 봬요. 언니 동생 하며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 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는 박물관에 놓인 유물처럼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법입니다. 그것을 현재로 끄집어내어 휘두르면 무기가 되지만 추억이라는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두면 삶을 풍요롭게 하는 풍경화가 되지요. 저는 이제 명숙과의 기억을 그 예쁜 액자에 담아 제 마음 가장 깊은 곳, 환한 곳에 걸어두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그러나 언제든 떠올리면 미소 지을 수 있는 따뜻한 풍경으로 말입니다. 이 긴 사연의 끝자락에서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1985년에 뜨거웠던 청년 승우부터 2020년대의 머리 희끗한 아버지 승우까지 제 인생이라는 다큐멘터리는 참으로 많은 반전과 굴곡이 있었습니다. 가난에 울고 이별에 아파하고 가장의 무게에 짓눌려 숨 가쁘게 달려온 세월들. 하지만 그 구비구비마다 이름 모를 들꽃이 피어 있었고 예고 없이 나타난 첫사랑이라는 반전은 제 메마른 삶에 다시금 킹의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기에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명숙과 그때 헤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제 곁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소중한 아내를 만나지 못했겠지요. 만약 명숙이 상견례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이별의 이유라는 해답 없는 숙제를 안고 살았을 겁니다. 모든 고통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하나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예식장 창밖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참 잘 살았다. 아프기도 했지만 참으로 뜨겁게 사랑했고 성실하게 버텼다. 이제 제 다큐멘터리의 다음 장은 할아버지라는 새로운 제목으로 시작되겠지요. 손주 녀석의 재롱을 보며 명숙과 사돈지간으로 늙어가는 그 소소한 일상들이 벌써 기다려집니다. 선배님들, 인생의 노을은 결코 슬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낸 이들에게 하늘이 주는 가장 화려한 훈장입니다. 선배님들, 오늘 3만제에 이르는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돈으로 다시 만난 첫사랑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내일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가슴 속에 말 못할 사연, 하나씩을 품고 사는 사연함입니다. 그 사연이 때로는 쓰리고 아플지라도 그것이 모여 지금의 나라는 위대한 걸작을 만들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발목을 잡을 때면 오늘 사연 속 승우 씨처럼 비워내고 용서하는 지혜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배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시라는 것입니다. 30년 뒤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충분히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가끔은 노을 지는 창가에 앉아 고생 많았던 자신에게
참 잘 살았다라고 토닥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황혼이 노을보다 아름답기를, 여러분의 남은 생이 인연의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을빛 사연함의 수석방송 작가였습니다. 선배님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